힐링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과연 DJ들은 한 번의 플레이에 얼마를 벌까요? 얼마 전 영국의 선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DJ로 활동하고 있는 페리스 힐튼은 4번의 DJ잉에 2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을 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34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실 페리스 힐튼이야 DJ 몸값이 아니라 헐리우드 유명 스타로서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DJ들은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이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DJ잉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페리스 힐튼이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는 DJ들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고 DJ잉을 한다, 이런 비난이 일어난 거죠. 다른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어느 드라마가 제작이 되는데 한 대형 기획사의 신인 아이돌이 팬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이유로 이순재 씨나 현빈 씨보다도 더 많은 출연료를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페리스 힐튼은 원래 이런 것에 잘 대답을 내놓지 않는 편이라 논란은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만 본래 직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유명인들이 남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는 그런 비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악은 페리스 힐튼의 곡 듣겠습니다. 이 친구는 가수로 데뷔한 적도 있었죠. 반짝 히트하기도 했던 곡 Stars Are Blind 듣겠습니다. Cause I don't find too many guys that treat me like you do. Those are the guys that wanna take me for a ride, but when I walk they talk of suicide. Some people never get beyond their stupid pride, but you can see the real me inside, and I'm satisfied. Oh no, oh. Even though the guys are crazy, even though the stars are blind, if you show me real love, baby, I'll show you mine. I can make it nice and naughty, make a devil an angel too. Got a heart and soul and body, let's see what this love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생생경제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이요, 방송 내용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관련돼서 서버 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셨던 애청자분들께서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다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생생경제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구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핫 이슈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9일 부동산 대책 논란이 많습니다. 다소 좀 무리한 게 아니냐 했던 기대도 훌쩍 넘어서는 정말 시장 기대를 넘는 대책이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일부층, 그러니까 집이 있거나 또 일부 지역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재건축법과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행되기까지는 또 난항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국토부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한 9일 부동산 대책 어렵게 내놓으셨을 텐데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시장 상황에 필요한 대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내놓을 때의 입장이셨었던 것 같고요.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예. 이제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많이 놀라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풀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풀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가 담겨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예, 저희들이 어제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과거에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많은 규제들이 그동안 이제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이 침체된 것은 조금 끌어올리자, 가격도 좀 올려놓자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있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격 올리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장이 그동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가 현재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여건에 맞춰가지고 주택 재정비 규제도 완화하고 그리고 청약 제도도 그동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국민들이 청약할 때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수요자들이 신규주택 구매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국토부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자료도 그랬고, 아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응답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혹시 서울 강남 같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런 답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재건축의 한 15% 정도만이 강남 것이기 때문에, 강남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이건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대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연안이 과도하게 늘어져 있다가 보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에서도 재건축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에 연안 완화 혜택을 받는 87년부터 97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약 15% 정도만 강남 3구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강북 지역에도 상계동, 하계동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이번 연안 완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실장님.
재건축을 풀어준다고 해서 다 재건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대감이 더 큰 곳에서만 재건축이 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볼 때 강남을 좀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강북 지역도 그 여건이 재건축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안전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뭐 에너지 효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괜히 불필요한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의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뭐 재건축이 그렇게 재건축 자체만으로 수익성이 크다는 그건 아니고요. 네. 지역적으로 지금 90년도까지는 주차장 의무 건설, 지하 주차장 의무 건설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어진 집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예. 냉난방 단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예. 연한 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더라도 네. 안전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이 네. 문제가 있으면 안전만으로도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예. 다만 이제 불편에 의해서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비중을 조금 높였다는 그 네.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긴 하는데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가면은 주차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재건축을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 하면 되지 않나요? 예, 그것은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건 입주자들이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자체가 공공관리자가 되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공공관리제를 완전히 뭐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는 지역도 서울시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의무화되어 있을 때 다만 이제 여기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어느 시기로 할 것인가인데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과반수가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네. 이런 측면이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공사 이제 선정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고, 예.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타 사업장과 비교를 함으로 해서 시공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그런 걸 사전에 막고, 기타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같이 네.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런 보완 방책을, 보완 대책을 추가적인 보완 마련하시겠다는 방안도 거죠?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공급 줄이면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이 주택 공급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제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1만 호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 부분 계획은 그대로 있고, 다만 지금 그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네. 재개발 사업 시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게 문제 예. 제기되고 있는 이 사안인데요. 네. 현재 이제 임대주택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데 이걸 완화를 좀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부분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네. 결과적으로 또 임대주택 공급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네.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그 현 수준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사업성 때문이다. 예, 라고 예. 말씀을 하신 예, 거네요. 예. 그리고 청약제도가 간소화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청약제도가 사실 그동안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은 유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도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을 청약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네. 13단계나 있습니다. 예. 정하는 단계가. 네. 그것을 이제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 사정 변화에 따라서 청약주택 규모 간의 네.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기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은 2년 동안 청약 규모 변경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청약 유형도 주택 유형도 3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일반 세대원도 뭐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그 청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세대주 변경 등 그런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많은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좀 감점을 했었잖아요. 예. 그걸 없앤 것을 보면은 유주택자들이 청약을 많이 하게 해서 혹시라도 무주택자들이 더 뭐랄까 상대적인 경쟁력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무주택자가 네. 유주택자보다 유리한 상황인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요. 예.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을 하면 당연히 무주택자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점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참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부대 그걸 보완하고자 한 거고요. 예. 그동안에도 뭐 청약제도 1, 2순위에서 마감되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이런 단지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가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대책은 대체로 이제 아무래도 큰 게 재건축,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예. 집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혹은 더 또 집을 곧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전세 살고 있거나 월세 살고 있고 당분간은 내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도 좀 궁금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일부 네. 집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기본 골격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은 크게 바꾸지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복잡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간소화시키는 그런 제도 쪽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책에서 이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네. 우선 저희들 이제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가지고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최대한 많이 늘려서 2017년까지 총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최근에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것이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도 제한을 하는 건데 이러한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서민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 전세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러한 네.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예. 투자와 투기는 참 이 구분하기도 어렵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투기의 열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전세값이나 월세값도 같이 좀 오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예, 뭐 그런데 이제 반드시 그게 따라서 집 가격하고 전세값이 반드시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 대책으로 네. 서민 주거 안정을 어쨌든 이 대책 안에도 서민 주거 안정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한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예. 그 전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그 기본 기조는 유지해 네.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대책 나오면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이신 손태락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우리 재무주치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어제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한강 개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들 있었는지 이면을 한번 짚어보겠고요. 재무주치의에서는 장기 불황으로 늘어나고 있는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생생경제 페이지도 있는데요. 주소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_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민경의 생생경제.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났잖아요. 네. 신문에 따라서 리드는 좀 다르게 나왔던데 한강 개발이라는 단어는 많이 뽑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개발이 막 될 것처럼 하던데 회동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한강 개발을 명분으로 만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고 간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색깔이 다른 지금 두 정치인이 만났는데 그렇게 단순한 하나 정도의 이슈 가지고 만난 것 같지는 않고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두 사람이 상대방의 협조를 절실히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내놨는데 그 핵심이 지금 그 남산의 그 케이블카 네. 그거 좀 확대하는 거하고
또 지금 그 호텔 짓는 거, 네. 숙박시설 짓는 거. 근데 그 호텔 짓고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그 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뭐 학교 앞에다 지을 수 있고 뭐 그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 인근에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인근에 뭐 한 50m인가 일정한 네. 거리 안에는 지을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규제를 풀어서 이제 가능하면 좀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뭐 두 가지 난관이 있죠. 첫째는 지금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네. 야권에서 그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이거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실천하려면 예. 실현하려면 박 시장의 이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일 것이고 또 뭐 제가 사례만 들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야당에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네.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박 시장이 뭐 과거에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보수 진보 사이에서 조금 폭넓은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만나라고 한 것 같고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도 좀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은 최 부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네. 뭘 얻고 싶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그 과거와 다르게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제 박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 공약을 몇 가지 굵직굵직한 걸 내놨는데 이거 중에 상당 부분이 지방비 부담을 상당히 확대하는 거예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세 가지만 얘기해 보면 기초연금 공약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연금 공약은 원안 아니고 수정안을 내놨지만 수정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 한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 부담해야 될 거예요, 추가로.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영유아 보육료 여기에서도 전국적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 양육수당 이것도 한 1조 원 정도.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하고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 지방비 부담이 한 3조 원 정도 늘었고요. 이 중에 서울시 부담이 한 6천억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은 박 시장 입장에서는 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 부총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재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데요. 네. 부담이 있는데도 박 시장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게 되는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예, 그것도 지금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3조 원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지자체만 얘기했지 네. 시도 교육청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뭐 박 대통령 공약 중에 보면 그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네. 3세, 5세 그 유아들 교육하는 거 이걸 확대했는데 이로 인한 서울시 교육청만의 부담이 이게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5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뭐 지난해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예산 자문위원에서 네. 보건부에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힘없는 뭐 이렇게 부분 그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예, 부서의 예산이. 예. 그럼에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튼 5천억 원 정도 중에서 이제 깎는다고 하는데 그게 워낙 이제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은 서울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이 뭐 지난번에 그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박 시장 생각은 서울시도 어렵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네. 건데 그 판단은 옳은 것 같아요. 판단은 옳은데 있어야지 돕잖아요. 그렇죠. 네. 있어야 옳죠. 지금 이제 5천억 원 정도 중에서 뭐 한 1, 2천억 정도는 서울시 교육청이 뭐 다른 지출을 줄여서 네. 뭐 한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 2, 3천억 정도는 뭐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 네. 결국은 이제 지방 교육체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거는 상당히 이제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서울시가 뭐 일정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자체만으로 보면 부담이 한 6천억 정도 늘고 있고, 네. 뭐 여기 한 뭐 2, 3천억, 한 2천억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한 8천억 정도가 늘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장 박 시장 입장에서는 뭐 여하튼 돈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은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뭐 누리과정이니 뭐니 해가지고서는 이제 늘어난 네. 이런 예산을 받아야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홍 소장님께서는 이걸 서울시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을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직접 지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약간 얘기인가요? 다른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최소는 정부가 지원해야 되겠죠. 예. 중앙 최선 정부가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아까 박 시장에게 뭐 그 판단이 옳았다는 얘기만 한 건데 사실은 네. 최선은 정부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 공약을 한다는 거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선 공약의 재원은 당연히 중앙 정부가 뭐 세수를 늘리든지 해서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뭐 한 3조 원 이상, 뭐 지방까지 합치면 그게 한 뭐 4조 원 이상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다 지금 지자체에 전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담은 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대선 직후에, 그 지자체장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서 이걸 좀 물어봤어요. 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워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랬더니 그때는 대통령이 내가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말은 쉽지만 그게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중앙정부가 다 보존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중앙정부가 뭐 지금 못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뭐 많이는 못하지만 예. 나라도 지원하겠다라는 게 박 시장 입장이죠. 그러면 어제 박원순 시장과 최경환 부총리가 만났을 때 박 시장이 이런 얘기도 했을까요? 네, 이런 얘기는 뭐 상당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들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 네.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서비스업 활성화 또는 서울의 관광 활성화 네. 이걸 위해서 물꼬를 터야 되는 입장이고 박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이제 여론 언론의 집중적인 네. 관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면 아래로 눌러놓고 오히려 환경 개발이라는 걸 이제 명분을 네. 내세워서 만난 것 같은데 아마 얘기하는 도중에 이 본인들의 진짜 의도 그 얘기는 뭐 나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워딩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최경환 부총리는 그러니까 네.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네. 지자체들도 과감하게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예. 자체적으로 재원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중앙 정부도 뭐 그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뭐 복지도 누리고 자신들 중앙정부 부담분만 뭐 네. 지금 조달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그런 상황 뭐 이렇게 지자체 지원하기는 어려운 건 뭐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그럼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 안 되죠. 지금 그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중앙정부 돈을 안 주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뭐 그 얘기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현실은 마지막 그게 질문 좀 짧게 다르니까. 드릴게요. 짧게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박 시장은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만난 것 같고요. 예. 최 부총리는 이 관광 서비스업 활성화 때문에 만난 것 같은데 박 시장이 좀 많이 협조를 해줄까요? 한강 글쎄요, 개발이라든지 그거는 워낙 좀 철학이 달라서 네. 그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안 만난 것보다는 만난 게 좋으니까 네. 둘이 다 서로를 이제 만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게 쉽지 네.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업 그 활성화 방향에서도 지금 그 박 시장은 이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런 쪽인 반면에 그래서 규제 완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사실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쪽인 반면에 최 부총리는 규제를 완화해서 예. 뭐 기업들한테 물꼬를 터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만났다고 하니까 뭔가 둘 다 하여튼 네. 급하게 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예. 좀 잘 해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건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알토란 같은 가게 살림 어떻게 꾸려야 될지 고민되시죠? 재무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주치,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들의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개념 설명부터 다시 한번 하고 가죠. 개인 네. 파산, 워크아웃, 개인 회생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그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네. 그 채권자인 은행이나 뭐 금융사와 채무 조정을 네.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그리고 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게 뭐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구분은 하겠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아유 나는 이거 개인 파산, 개인 뭐 워크아웃 어떤 것을 해야지 이익이냐 뭐 이게 이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어떤 게 더 나은가라는 선택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채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그리고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 네. 조정 절차를 통해서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주는 거니까 예. 나의 지금 그 채무 상황이 뭐 앞으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네.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갚을 수 있다. 난 충분한 갚을 능력이 있는데 뭐 단순히 연체가 돼서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개인 워크아웃 같은 걸로 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면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채무 전액을 상환하고 네. 대신에 이럴 경우 이제 신용상의 불이익은 조금 더 적고요. 네. 도저히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개인 파산이나 뭐 일부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 회생 예, 네.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 면책받는 금액, 이제 갚지 네. 않아도 되는 금액은 굉장히 많지만 예. 커지지만 반면에 이제 신용상의 불이익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요.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신용상의 불이익이 조금 더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건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요. 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고 뭐 한 달에 한 뭐 200만 원 이상 뭐 소득이 있다. 예를 네. 들어 본다면 그리고 갚아야 될 빚은 한 1,000만 원 안쪽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체가 돼서 연체이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제 연체이자까지 상환하기는 네.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소득에서 이 연체된 금액을 원금만 네. 8년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이제 연체이자나 뭐 이런 것들은 탕감을 받는 8년이 최장 기간이에요. 예, 최대 네. 8년간 이제 원금 전액을 갚는 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 충분하고 뭐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채무가 그냥 많아서 네. 혹은 그러니까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보면은 채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네. 찾아가서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만 신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예, 뭐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채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예, 현실적으로 채무 조정은 사실 갚지 못하는 우려가 있을 때부터 해줘야 되는데 네.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장 빨리 이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연체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용회복위원회예요. 예,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연체이자는 탕감을 받고 대신에 이제 원래 약정했던 이자를 일부 감면받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가 한 분 있으신데 네. 이렇게 30대 부부세요. 그래서 네. 자녀가 2명 있고 할머니까지 해서 5인 가족이신데 두 분이 합쳐서 소득이 한 280만 원 정도 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연체가 됐는데 네. 예, 채무 조정을 받았어요.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제 연체 30일 이후에. 근데 이게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예. 뭐 대부업이나 프리워크아웃. 저축은행에 원래 약정했던 이자가 30% 이상이셨거든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정된 이자를 일부 감면을 받았어도 네. 20%대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이자를 앞으로 10년간 뭐 이렇게 네. 상환하니까 원금의 2배 이상 예, 갚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해서 개인 회생으로 네, 개인 회생으로 좀 신청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예, 그리고 소득이라든지 자산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조금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워크아웃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네. 때는 내가 이 돈을 조금만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연체 이자 아니면 이자를 조금 감면해주면 갚을 수 있다라고 네. 판단되신다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그렇군요. 못하다라고 하면 네. 법원에서 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 회생이나 개인 네. 파산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회생하고 파산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갚을 능력이 그 중에서도 될 때 회생으로 가는 네. 거죠. 회생하고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네. 개인 파산은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빚을 갚고 갚지 못하는 부분을 면책받는 탕감받는 거고요. 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벌어들일 소득 중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실 분들은 소득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자로 네.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일정 장기간의 소득이 있다라고 입증만 되신다면 네.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파산을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낫거나 혹은 파산이 더 받아들여지기 쉽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연체가 꽤 오래된 분이셨는데요. 네. 40대 무직이셨고요. 아내분이 이제 식당 일을 통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벌고요. 자녀가 좀 장애가 있으신 집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IMF 때 빚이 생겨서 집을 경매당하고도 한 3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거의 10년 이상 연체가 되다 보니까 예, 이자까지 합쳐서 거의 뭐 1억 가까이 예. 이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분은 현재 근로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또 이제 현재 무직자가 되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득 활동을 뭐 당분간 할 수 없다. 이런 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채무액도 뭐 1억 이상 되다 보니까 뭐 개인 회생이나 이런 것도 신청하지 못하시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신 게 바로 네. 예, 승인이 나서 네. 예, 1년 만에 면책을 받으셔서 뭐 나머지 빚을 다 탕감 받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지시면은 그러면 나도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또 쉽지는 않죠. 네, 일단 뭐 파산 같은 경우는 현재 재산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분이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가지고 능력 따지기 같은 때문에 것들? 예. 뭐 나이가 좀 젊으시다거나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네. 부채가 굉장히 많고 뭐 일반적으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상이 되고 나이도 이제 40대, 50대 그리고 연체 기간도 조금 긴 경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당분간 소득이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예,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파산이 가능하십니다. 가족들의 상황 같은 것들도 고려가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뭐 소득이 있다거나 하면 네. 예, 뭐 그 채무액에 따라서 파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이 재산이 많은데 본인은 정작 재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과정도 좀 소명을 또 해야 됩니다. 혹시 네. 이제 본인의 재산을 뭐 가족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파산 신청할 경우에 예, 그럴 경우는 파산이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법원에서 네. 파산 심사를 할 때는 네. 이런 정황들을 다 판단을 하고 그 정황상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거나 네. 하자가 있더라도 그게 파산에 이르게 되는 뭐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파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예, 개인 회생, 워크아웃, 파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팟캐스트에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업데이트되는 방송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